야야야, 언니들. 요즘 난리난 드라마 강남 건물주. 대기업 다니는 우리 김 부장 봤어? 크크크. 나는 이거 보다가 진짜 심장이 쫄깃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네. 아니, 드라마 주인공 김 부장이 평범한 50대 직장인으로 위장한 자산 500억 대강남 건물주라니. 김 부장의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복수심과 염세적인 심리 상태가 너무나 섬뜩했다네. 아이고, 미수가 이 막장 드라마의 충격적인 반전과 김 부장의 치밀한 내면을 긴장감 넘치게 들려줄게. 이 기막힌 스토리는 한강 울산이라는 거대 대기업을 배경으로 펼쳐진다네. 주인공 김영철 부장은 표면적으로는 50대 중반의 부장으로 그의 외양은 지극히 평범했지. 김 부장의 복장은 늘 옅은 회색빛이 도는 낡은 정장이었고 셔츠 깃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빛바랜 색깔이었대. 김 부장의 낡은 구두는 코 부분이 닳아 있었고 늘 쥐고 다니는 서류, 가방 역시 손잡이 부분이 해져 있었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 도구였다는 사실이 더 소름 돋는다네. 김 부장은 매일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만원 버스 맨 뒷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지. 김 부장은 일부러 가장 혼잡한 노선을 선택했고 차창에 기대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관찰했대. 김 부장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빈 것처럼 보였단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회의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 김 부장에게 이 버스 안은 탐욕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곳처럼 느껴졌대. 하지만 김 부장의 내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대. 김 부장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냉소와 세상에 대한 깊은 염증이 자리 잡고 있었지. 김 부장에게 대기업에서의 직장 생활은 단지 인간 본성을 관찰하는 거대한 실험실일 뿐이었대. 김 부장은 매일 아침 만원 버스 안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퇴근 후 느껴지는 허탈함을 관찰하며 인간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즐겼지 뭐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김 부장에게는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느껴졌단다. 미자야, 집중 모드 ON. 이제 김 부장의 소름 돋는 심리 상태가 나온다. 김 부장이 이런 소름 돋는 이중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인간 관계에 대한 갈망과 복수심이 뒤섞였기 때문이었대. 김 부장은 젊은 시절부터 IT 사업에 성공하여 수천억 대의 부를 축적했지만 그분은 김 부장에게 고독과 배신만을 안겨주었지. 사람들은 김 부장의 돈만 바라보았고 김 부장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대. 김 부장은 부자로서의 삶의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척, 위장 취업을 감행했던 거라네. 김 부장의 내면에는 돈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을 찾겠다는 절실한 갈망과 돈 때문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안갚음하겠다는 격렬한 복수심이 공존하고 있었지. 김 부장은 대기업 부장으로서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500억대 건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대. 김 부장에게 동료들의 소음, 상사들의 질책, 부하 직원들의 아부는 마치 저렴한 연극처럼 느껴졌지. 김 부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들이 나의 재산을 알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섬뜩한 질문을 매 순간 던지고 있었단다. 이 질문은 김 부장에게 삶의 활력 소이자 이 지루한 위장 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긴장감의 원천이었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김 부장의 심리 상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위장 도구였대.
김 부장은 낡은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도 왼쪽 소매 속에는 항상 수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롤렉스 시계를 숨기고 있었지. 김 부장에게 이 시계는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비상 열쇠였대. 김 부장은 가끔 낡은 소매깃을 들어 롤렉스 시계의 영롱한 빛을 몰래 확인하곤 했는데 그 순간 김 부장의 눈빛에는 극도의 만족감과 통제감이 스쳐 지나갔지. 내가 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한 통제 심리가 김 부장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라네. 이 시계는 김 부장이 이장 중임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정신적 앵커 역할을 했대. 회사 내에서 김 부장을 가장 극심하게 무시하고 깔봤던 인물은 박민희 대리였대. 박 대리는 대기업 임원 아들과 결혼한 것을 자랑하며 늘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다녔지. 박 대리는 김 부장의 낡은 정장을 볼 때마다 경멸과 우월감을 느꼈대. 박 대리의 눈에 김 부장은 능력도 없고 가난하기까지 한 퇴물 부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박 대리는 김 부장에게 보고할 때마다 고의적으로 깔보는 태도를 취했고, 김 부장은 박 대리의 그 모든 오만함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었단다. 김 부장은 박 대리가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복수의 스코어를 마음속으로 쌓아 올리고 있었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어느 날 박 대리가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출근했는데 그 가방은 수백만 원짜리였대. 박 대리는 동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며 관심을 유도했지. 김 부장은 그 가방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대. 박 대리, 저 가방은 재질이 참 뻣뻣하군. 디자인은 모방인데 마감 처리가 영 싼 티가 나서 아쉽네. 박 대리는 순간적으로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대. 박 대리의 심리 상태는 내가 이 짠돌이에게 무시당하다니라는 억울함으로 가득 찼지만 이내 가난한 부장은 명품을 모를 거야 라는 오만한 확신으로 그 분노를 잠재웠지. 하지만 박 대리가 몰랐던 사실은 김 부장이 그 명품 브랜드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으며 그 브랜드를 창립한 디자이너와는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었대. 김 부장에게 박 대리의 명품 자랑은 마치 유치원생의 공작 놀이처럼 보였지. 김 부장은 박 대리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얄팍한 허세를 관찰하며 돈이 없는 척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평가하고 있었단다. 김 부장의 내면은 박 대리를 향한 냉담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지. 김 부장은 박 대리에게서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해 보았고, 그럴 때마다 복수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김 부장의 진짜 일과는 회사에서의 일과와는 완전히 달랐대. 김 부장은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를 먹고 퇴근 후에는 만원 버스를 타고 강남의 최고급 빌딩으로 향했지. 김 부장은 그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전담 비서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보고를 받았대. 김 부장에게 대기업에서 받은 월급은 단지 위장 취업에 필요한 경비였을 뿐, 그 돈은 모두 익명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되었단다. 김 부장의 궁극적인 심리 목표는 내가 가진 부의 힘이 아닌 오직 나라는 인간 자체를 보고 행동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지. 김 부장은 이 위장 생활을 통해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라네. 김 부장은 사무실에서 늘 무심히 서류를 검토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백억 대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득 차 있었대. 김 부장은 회사 직원들의 눈을 속이는 그 이중적인 삶의 모순을 즐겼지. 김 부장은
내가 가진 진짜 힘을 저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짜릿한 전율을 느꼈대. 김 부장의 이중생활은 완벽한 도파민 중독과 같았으며 그의 일상은 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김 부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인물은 후배인 이준호 사원이었대. 이 사원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늘 성실하고 김 부장에게도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었지. 김 부장은 이 사원에게서 순수하고 꾸밈없는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대. 김 부장은 이 사원의 태도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느꼈지. 김 부장의 냉소적인 마음 속에 이 사원은 유일하게 시험 대상이 아닌 구원자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단다. 김 부장은 이 사원에게만은 몰래 고가의 부동산 정보를 흘려주어 삶의 기회를 주려 했지만 이 사원은 김 부장이 잔돌이 부장이라고 믿었기에 그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이 사원의 순수함은 김 부장에게 복수심을 멈추게 할 유일한 브레이크였던 거야. 그러던 중 회사의 건물 매입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업무가 떨어졌대. 회사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였지. 회사가 매입하려는 건물은 강남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시가 500억이 넘는 건물이었대. 회사 임원들은 누가 이 건물의 소유주인지 파악하느라 극도의 긴장감과 탐욕에 사로잡혔지. 임원들은 이 건물을 매입해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믿었고 건물의 소유주에게 아첨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경쟁을 벌였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이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우리 김 부장이 위장 취업하기 직전까지 직접 운영했던 개인 건물이었다네. 김 부장은 회사 임원들이 자신의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대. 김 부장에게 이 프로젝트는 복수의 서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김 부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 사람들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정면에서 관찰하고 폭로하려 했단다. 김 부장의 심장은 오랜만에 복수라는 열정으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지. 박민희 대리는 이 건물 매입 프로젝트를 자신의 성공 사다리라고 생각했대. 박 대리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남편의 회사 내 지위까지 높이려 했지. 박 대리는 김 부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자신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만심을 드러냈대. 김 부장은 박 대리의 그 모든 오만함을 보며 피해 의식을 자극했고 박 대리의 몰락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지. 김 부장의 눈빛은 이미 박 대리를 향한 징벌의 칼날을 품고 있었단다. 박 대리의 오만함이 김 부장의 복수심을 정당화시키는 연료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야.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김 부장의 심리 상태는 완벽한 통제 그 자체였대. 김 부장은 낡은 정장을 입고 짠돌이 부장 행세를 하면서도 회사 임원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지. 김 부장은 자신의 비서에게 몰래 연락하여 회사 임원들이 만나러 오는 날짜와 장소를 잡았고 그들을 철저하게 비웃고 테스트할 준비를 했대. 김 부장은 자신의 이중생활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하기는커녕 정체가 폭로될 순간을 오히려 열렬히 기대하고 있었지. 그 순간이야말로 김 부장이 복수와 해방을 얻을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말이야. 김 부장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연극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언니들, 이게 바로 자산 500억대 김 부장의 소름 돋는 위장 취업 심리와 극도의 긴장감이 담긴 1편이었다네.
김 부장의 낡은 정장과 롤렉스 시계의 괴리감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김 부장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단다. 김 부장의 위장 취업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복수심에 사로잡힌 억만장자의 고독한 전쟁이었지. 다음 편에서는 김 부장의 정체를 의심하는 후배가 등장하고 회사에서 벌어지는 건물 매입 프로젝트의 막장 상황이 더욱 긴장감 넘치게 펼쳐질 거야.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1편에서 우리 김 부장이 자산 500억대 강남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낡은 정장을 입고 만원 버스를 타는 위장 취업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들었지. 그리고 그가 복수심과 인간 관찰이라는 냉소적인 심리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도 크크크. 희선아, 이제 김 부장의 완벽했던 이중 생활에 가장 순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야기라네. 자, 그럼 이제 김 부장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후배 사원. 이준호의 예리한 관찰 심리와 김 부장이 회사의원들의 탐욕과 오만함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이 건물주임을 숨긴 채 어떤 굴욕적인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억만장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는 자와 그 가면을 굳게 지키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평범함 속에 숨겨진 억만장자의 비밀을 파헤치는 자의 섬뜩한 심리전을 목격하자네. 김 부장의 직속 후배인 이준호 사원은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김 부장을 돈이나 권력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했던 인물이었대. 이 사원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늘 성실하고 밝은 태도를 잃지 않았지. 이 사원은 낡은 정장을 입고 다니는 김 부장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때로는 구내 식당에서 김 부장에게 슬쩍 자신의 반찬을 더 얹어주기도 했대. 이 사원의 이런 순수한 행동은 김 부장의 냉소적인 마음속에 따뜻한 균열을 내는 유일한 존재였지. 하지만 이 사원의 순수함 뒤에는 남다른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대. 이 사원은 평소 김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짠돌이 부장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김 부장의 실제 행동 사이의 미묘한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지. 이 사원의 마음 속에는 김 부장님은 정말 가난한 분일까? 라는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단다. 이 사원은 자신의 선배인 김 부장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논리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김 부장의 평범함을 부정하고 있었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그날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였대. 김 부장은 늘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있었지. 이 사원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몸의 중심을 잃고 김 부장에게 기대어 넘어질 뻔했대. 그 찰나의 순간 이 사원의 시선은 김 부장의 왼쪽 손목에 머물렀지. 김 부장의 낡은 정장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드러난 시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명품 시계였던 거야. 이 사원은 취기 속에서도 그 시계가 수억 원짜리 한정판 롤렉스 시계임을 직감했대. 이 사원의 머릿속에서는 낡은 정장, 만원 버스, 구내 식당이라는 짠돌이 공식과 수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라는 괴리가 충격적인 불협화음을 일으켰지. 이 사원은 다음 날부터 김 부장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대. 이 사원의 관찰 심리는 김 부장의 이중 생활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했지. 이 사원은 김 부장이 늘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지만 식사 후에는 회사 근처 최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는 모습을 몰래 목격했대.
김 부장의 파트너는 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지. 이 사원은 그들의 복장과 태도에서 일반적인 샐러리맨이 아님을 느꼈고, 김 부장이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도 돈의 규모가 남다른 비즈니스가 오가고 있음을 짐작했대. 이 사원은 김 부장이 단순한 짠돌이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가진 인물임을 직감하고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한편 박민이 대리는 건물 매입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고 있었대. 박 대리의 오만한 심리는 김 부장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지. 박 대리는 회사 임원들 앞에서 김 부장을 대놓고 멸시하며 저런 구닥다리 부장님은 중요한 거래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자비리나 시키십시오라고 험담했대. 김 부장은 박 대리의 그 모든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자신의 복수 리스트의 가장 높은 순위로 기록하고 있었단다. 김 부장은 박 대리의 탐욕이 언제 폭발하는지 냉정하게 관찰하며 그녀의 몰락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지. 김 부장은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회사 임원들에게 모욕적인 심리 테스트를 던지기로 결정했대. 김 부장은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하여 회사 임원들이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건물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굴욕적인 조건을 걸었지. 김 부장은 임원들의 절박함과 탐욕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려 했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회사 임원들은 이 비상식적인 조건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대. 하지만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탐욕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지. 임원들은 결국 새벽 추위에 떨면서 건물 앞에서 대기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감수했대. 김 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비서가 보낸 실시간 사진으로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지. 임원들은 새벽 추위에 떨면서도 비서에게 온갖 아부와 뇌물성 선물을 건네려 했대. 김 부장은 비서에게 지시하여 그 모든 아부와 선물을 냉정하게 거절하게 했지. 김 부장의 내면은 결국 돈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비굴해지는구나라는 극도의 염세적인 만족감으로 가득 찼단다. 김 부장은 이 테스트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확인하며 자신의 복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지. 이준호 사원은 김 부장의 롤렉스 시계와 최고급 호텔 미팅을 목격한 후 김 부장에 대한 사안의 소문들을 모으기 시작했대. 이 사원은 김 부장이 몇 년 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김 대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과 김 부장이 과거 IT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숨겨진 소문을 찾아냈지. 이 사원은 김 부장이 단순한 부장이 아니라 회장급 재력을 가진 인물임을 확신하기 시작했대. 이 사원의 심리 상태는 진실을 밝혀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 라는 딜레마 속에서 극도의 갈등을 겪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하지만 이 사원은 이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지 않았대. 이 사원은 김 부장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 사원은 김 부장에게 직접 진실을 묻기보다 김 부장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대. 이 사원은 김 부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고 있었기에 김 부장의 의도를 존중하고 싶었던 거라네. 이 사원의 침묵은 김 부장이 유일하게 찾던 돈과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진심의 증거였지. 김 부장은 이 사원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이 사원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 했대. 한편 박민이 대리는 건물주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김 부장에게 더욱 심한 모욕을 줬대.
박 대리는 김 부장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저 짠돌이 부장님은 언제 옷 좀 바꿔 입을까? 꼴도 보기 싫다. 회사에 해만 끼치는 노인네라며 험담했지. 김 부장은 이 모든 험담을 후배 사원을 통해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대. 김 부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에게 준 이 모든 모욕을 곧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는 냉정한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김 부장은 박 대리의 오만함이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높여줄 완벽한 요소라고 생각했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김 부장의 롤렉스 시계는 그가 가진 억만장자의 비밀을 상징하는 유일한 단서였대. 이준호 사원의 예리한 관찰 심리가 김 부장의 이중생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지. 김 부장에게 이 사원은 실험의 성공을 입증하는 마지막 증거였지. 하지만 김 부장은 이 사원에게마저 자신의 복수극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김 부장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박 대리는 자신이 모욕했던 짠돌이 부장이 바로 500억대 강남 건물주이자 회사 임원들을 쥐락펴락했던 인물임을 알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질 거라네. 이 모든 긴장감은 김 부장의 냉정한 통제 속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네. 언니들, 이게 바로 김 부장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준호 사원의 이야기와 김 부장의 섬뜩한 테스트가 담긴 이 편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김 부장의 정체가 결정적인 위기에 놓이고 김 부장의 충격적인 과거사가 폭로되며 복수극의 진정한 목적이 밝혀지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2편에서 우리 김 부장의 롤렉스 시계와 최고급 호텔 미팅 때문에 후배 이준호 사원이 김 부장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 기억나지? 그리고 김 부장이 회사 임원들에게 새벽 굴욕 테스트까지 던지며 자신의 복수극을 예열하고 있었다는 것도. 크크크. 정수가 이제 김 부장의 위장 취업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그가 숨겼던 충격적인 복수의 과거사가 폭로되는 이야기라네. 자, 그럼 이제 김 부장을 질투하고 경멸했던 박민희 대리가 어떤 악성 루머를 퍼뜨려 김 부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김 부장이 그 위기를 어떻게 냉정하게 역이용하며 자신의 복수극을 가속화하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억만장자의 분노와 과거의 배신이 낳은 숨막히는 심리전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평범한 부장님 뒤에 숨겨진 복수심에 불타는 억만장자의 내면을 보자네. 회사에서 건물을 매입하려는 프로젝트가 계속 난항을 겪자 임원들은 초조함과 압박감에 시달렸대. 그들은 어떻게든 건물주를 포섭하려 했지만 김 부장이 설계한 굴욕적인 테스트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지. 이 상황을 틈타 박민희 대리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자신이 경멸했던 김 부장을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대. 박 대리의 심리 상태는 김 부장이 사라져야 내가 돋보인다는 질투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박 대리는 김 부장이 최고급 호텔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며 김 부장이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은밀하게 퍼뜨렸대. 박 대리는 짠돌이 김 부장이 갑자기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 이건 횡령의 명백한 증거다라며 이준호 사원의 관찰 내용을 왜곡하여 소문을 부풀렸지. 박 대리의 목표는 김 부장을 도덕적으로 파탄내고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단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박 대리가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대. 임원들은 안 그래도 김 부장의 낡은 정장과 롤렉스 시계의 괴리감 때문에 김 부장을 의심하고 있었지. 그들은 김 부장의 평범한 부장이라는 가면 뒤에 어둡고 부패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대. 결국 회사 감사팀은 김 부장에게 갑질 및 횡령 의혹으로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했지. 김 부장의 위장 취업 생활은 정체가 탄로 날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놓인 거라네. 감사팀은 김 부장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했고 회사 직원들은 김 부장이 이제 곧 해고당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대. 박 대리는 김 부장이 감사팀에 불려가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만족감과 승리감을 느꼈지. 박 대리는 짠돌이 부장님, 결국 당신의 더러운 비밀이 드러났군요. 내가 당신을 쫓아낸 영웅이 될 거야 라며 오만하게 생각했대. 박 대리의 내면은 탐욕스러운 승자 독식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단다.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하지만 김 부장은 감사팀의 조사에 미동도 하지 않았대. 김 부장의 심리 상태는 내가 너희들의 수준에 맞춰 연극을 해주마 라는 냉정한 여유로 가득 차 있었지. 김 부장은 감사팀에게 나를 횡령범으로 모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며 감사팀을 오히려 압박했대. 김 부장은 자신이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건물 관리를 맡은 자산관리사들이며 시계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기념으로 산 것이라고 담담하게 설명했지. 물론 김 부장은 자신이 500억대 건물주라는 결정적인 사실은 끝까지 숨겼단다. 이때 드라마는 김 부장이 이 한강물산이라는 대기업에 위장 취업했던 진짜 목적을 드러냈대. 김 부장의 과거는 뼈아픈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지. 김 부장은 젊은 시절 혁신적인 IT 기술을 가지고 이 대기업에 협력을 제안했었대. 하지만 당시 이 회사의 임원들은 김 부장의 기술을 무시했고 심지어 김 부장의 핵심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여 특허까지 가로챘었지. 뭐야? 이 사건으로 김 부장은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겪었단다.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김 부장의 당시 심리 상태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당한 고통을 이들에게 100배로 돌려주겠다는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대. 김 부장은 절치부심하여 재기에 성공했고 500억대 건물주가 되었지. 김 부장이 이 대기업에 위장 취업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인간 관찰 실험이 아니라 과거 자신에게 배신을 안겨주었던 당시 임원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이 현재 어떤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던 거라네. 김 부장의 위장 취업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서막이었지. 김 부장이 감사팀의 조사에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부장은 자신의 횡령 의혹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대. 김 부장은 자신의 재산과 회사 월급을 섞지 않았고 모든 자금 흐름이 투명했지. 김 부장은 박 대리의 악성 루머와 감사팀의 조사를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정당한 명분으로 이용하려 했단다. 김 부장은 감사팀이 나를 의심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최적의 순간이다라고 냉정하게 계산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김 부장의 과거사를 알게 된 이준호 사원은 김 부장의 위장 취업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분노에서 시작되었는지 깨달았대. 이 사원의 마음은
김 부장에 대한 동정심과 존경심으로 복잡하게 얽혔지. 이 사원은 김 부장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김 부장의 편에 서서 박 대리의 루머를 막으려 했대. 이 사원은 김 부장의 냉정한 복수심이 향하는 곳이 정의 실현임을 믿고 있었단다. 이 사원의 행동은 김 부장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복수심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끈이었지. 박민희 대리는 김 부장이 감사팀의 조사를 가볍게 넘기는 것을 보고 더욱 분노했대. 박 대리의 오만함은 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지. 박 대리는 저 부장은 뭔가 숨기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의 약점을 찾아내 회사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며 광적으로 김 부장의 약점을 캐려 했대. 박 대리는 자신이 억만장자의 복수극에 가장 중요한 악역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꿈에도 몰랐지. 김 부장은 박 대리의 탐욕과 오만함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도록 냉정하게 방치했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김 부장의 롤렉스 시계와 낡은 정장의 괴리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억만장자의 소름 돋는 위장이었던 거야. 김 부장은 과거의 배신을 갚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이 대기업을 조사하고 있었지. 김 부장은 감사팀 조사를 통해 자신의 복수극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공식적인 명분을 얻게 되었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김 부장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이라네. 김 부장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박 대리와 과거 임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네. 김 부장의 냉정하고 치밀한 복수심이 회사 전체를 집어삼키는 폭풍우가 될 거라네. 언니들, 이게 바로 김 부장이 위기에 몰리고 충격적인 과거사가 폭로되는 3편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김 부장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박 대리와 임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3편에서 우리 김 부장이 과거 배신에 대한 복수를 위해 대기업에 위장 취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 그리고 박민희 대리의 악성 루머 때문에 감사팀 조사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지만 김 부장이 그 위기를 오히려 복수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도 크크크. 희선아, 이제 김 부장의 분노가 폭발하고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며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는 핵사이다. 전개라네. 자, 그럼 이제 김 부장이 어떻게 회사 임원들과 오만한 박민희 대리 앞에서 500억대 강남 건물주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지, 그리고 김 부장이 과거 자신을 대신했던 임원들과 박 대리에게 어떤 냉정하고 치밀한 심리 징벌을 감행했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억만장자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과 그 앞에 무너지는 인간들의 극도의 심리적 공황 상태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억만장자의 복수 앞에 무너지는 회사 사람들의 절규와 파멸의 순간을 목격하자네. 회사 감사팀의 조사를 완벽하게 넘긴 김 부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대. 김 부장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판의 순간을 향한 강렬한 기대감과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지. 김 부장은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인 과거의 임원들 현재 회사의 고위직과 자신을 경멸했던 박민희 대리를 한자리에 모았대. 그 장소는 바로 회사에서 그토록 매입하려 했던 500억대 강남 건물의 소유주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사 내 최고급 회의실이었지. 회사 임원들은
건물주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다는 소식에 극도의 긴장감과 탐욕으로 잔뜩 흥분해 있었대. 그들은 건물주에게 잘 보여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했지. 박민희 대리 역시 자신이 건물주에게 잘 보이면 김 부장을 완전히 밟을 수 있다고 오만한 확신에 차 있었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고급 수트를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새로운 모습의 김 부장이 들어섰지 뭐야. 낡은 정장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롤렉스 시계가 빛을 발하는 김 부장의 모습에 모두들 경악하며 숨을 멈췄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김 부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중앙에 섰대. 김 부장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빈 무표정이 아니었지.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압도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대. 그리고 김 부장은 임원들과 박 대리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지. 안녕하세요. 한강물산 부장 김영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계약하려 했던 이 500억대 강남 건물의 소유주 역시 김영철입니다. 20년 전 여러분에게 배신당했던 바로 그 김영철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대. 임원들은 자신들이 매일 짠돌이라고 무시했던 김 부장이 자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베일에 쌓인 건물주라는 사실에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500억, 짠돌이, 배신이라는 단어들이 뒤섞이며 극도의 혼란을 야기했대. 박민희 대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대. 박 대리의 오만함과 우월감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내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그토록 모욕을 줬다니 라는 치욕과 공포로 채워졌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김 부장은 이제 자신의 복수극을 시작했대.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냉정함이 담겨 있었지. 김 부장은 과거 자신을 배신하고 기술을 도용했던 당시의 임원들 현재는 회사의 핵심 고위 임원들을 한 명씩 지목하며 20년 전 여러분은 제가 가진 기술과 꿈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고 여러분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선언했지. 김 부장은 임원들에게 과거의 기술 도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위장 취업 기간 동안 자신이 수집한 그들의 불법적인 비리와 횡령 증거까지 모두 제시했대. 김 부장은 이 모든 증거를 이미 언론과 사법기관에 넘겼음을 알렸지. 김 부장은 건물 매입 계약을 파기하는 동시에 임원들의 불법 행위를 모두 폭로하고 이들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했대. 임원들은 김 부장의 치밀한 복수극 앞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쓰러질 듯했지. 그들의 얼굴은 탐욕스러운 욕망이 파멸로 변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단다.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다음은 박민희 대리의 차례였대. 김 부장은 박 대리가 자신에게 퍼뜨렸던 횡령 및 갑질 의혹, 루머를 언급했지. 김 부장은 박 대리를 향해 나를 횡령범으로 몰았던 박민희 대리에게 내가 진정한 횡령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대. 김 부장은 박 대리가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 비밀리에 사용하려 했던 회사 비자금 내역과 박 대리의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지. 사실 김 부장은 건물주 행세를 하며 박 대리가 비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녹취하고 있었대.
박 대리의 오만함과 탐욕이 김 부장의 복수심을 부추겼고 김 부장은 박 대리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했던 거야. 박 대리가 자신에게 씌웠던 횡령의 누명이 진짜 횡령범인 박 대리 자신에게 돌아온 거라네. 박 대리는 자신이 멸시했던 짠돌이 부장에게 가장 치욕적인 심리적 굴욕을 당한 거라네. 박 대리는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을 직면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회사 전체는 김 부장의 충격적인 정체와 복수극에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대. 과거 임원들은 해고 및 고발당했고 박민희 대리와 그의 남편 역시 회사에서 쫓겨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지. 김 부장의 엽기적인 위장 취업 실험은 결국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극과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극으로 막을 내린 거라네. 김 부장의 내면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해소되면서 냉철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지. 김 부장은 복수가 끝난 후 대기업 부장직을 미련 없이 사임했대. 김 부장은 회사 사람들에게 나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았고 과거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지. 김 부장은 자신이 찾은 진정한 인간이 바로 흑수저 후배였던 이준호 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 이준호 사원은 김 부장의 복수극을 목격하고 돈의 무서움과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김 부장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벌주는 것을 넘어 회사의 부패한 구조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통쾌한 일격이었다네. 김 부장의 낡은 정장과 롤렉스 시계의 조합은 이제 억만장자의 냉정한 심판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아이콘이 되었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김 부장의 정체 폭로와 복수극은 회사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엄청난 충격이었지. 이제 김 부장의 최종 결단과 흑수저 후배 이준호 사원의 인생 역전 결말이 담긴 마지막 편이 기다리고 있다네.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언니들, 드디어 우리 김 부장이 500억대 건물주 정체를 폭로하고 자신을 배신했던 임원들과 오만했던 박민희 대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완성한 거 기억나지? 김 부장의 냉정하고 치밀한 복수극은 회사 전체를 심판하고 뒤집어 놓았잖아. 크크크. 정수가 이제 김 부장의 복수 후 최종 결단과 그가 지목한 가장 순수한 후계자의 이야기가 담긴 대망의 최종회라네. 자, 그럼 이제 김 부장이 모든 복수극을 마무리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김 부장이 후계자로 지목한 이준호 사원에게 어떤 충격적인 인생 역전 증여를 남겼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탐욕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이 승리하는 드라마의 웅장한 최종 결말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억만장자의 최종 결단과 흑수저의 눈부신 인생 역전을 목격하자네. 김 부장은 복수가 끝난 후 자신의 대기업 부장직을 깔끔하게 사임했대. 회사 임원들은 김 부장의 엄청난 재력과 능력 앞에서 그를 다시 모셔오려 했지만 김 부장은 나는 내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정의를 실현하러 온 것입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 김 부장의 마음은 이미 오랜 고독과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대. 김 부장은 자신이 위장 취업을 통해 얻고자 했던 진정한 인간성을 찾았다고 생각했대.
김 부장의 복수극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던 사람은 바로 흙수저 후배 이준호 사원이었지. 김 부장은 자신이 낡은 정장을 입고 짠돌이 행세를 할 때도 변함없이 자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대했던 이 사원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대. 김 부장은 이 사원이 바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 이 사원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김 부장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았던 끈이었단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김 부장은 이준호 사원에게 연락하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대. 이 사원은 김 부장의 진짜 정체와 복수극의 전말을 알고 있었기에 김 부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 이 사원의 태도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나 아부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대. 김 부장은 이 사원에게 자네는 돈과 관계없이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자네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네라고 말했대.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독 끝에 발견한 진정한 보물을 향한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지. 그리고 김 부장은 이 사원에게 충격적인 최종 선물을 전달했지 뭐야? 김 부장은 자신이 회사에 다니던 시절 소유했던 500억대 강남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이준호 사원에게 증여한다는 서류를 내밀었대. 이 사원은 눈앞에 놓인 어마어마한 증여 서류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벅찬 감동과 충격의 울음을 터뜨렸지. 이 사원의 눈물은 돈의 무게가 아닌 김 부장의 진심의 무게 때문이었단다.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담은다? 김 부장은 이 사원에게 나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믿고 싶네. 자네는 이 건물을 통해 얻은 부를 탐욕이 아닌 진정한 정의와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이라 믿네라고 말했대. 김 부장의 증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탐욕을 경계하고 진심을 포상하는 김 부장만의 최종적인 심판이자 유산이었던 거라네. 이 사원은 하루아침에 500억대 건물주가 되어 인생 역전을 이룬 거야. 이 사원은 김 부장의 뜻을 이어받아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어려운 청년 사업가들을 돕는 청년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대. 한편 파멸한 박민희 대리와 과거 임원들은 김 부장이 500억대 건물을 흙수저 후배에게 통째로 증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대. 특히 박 대리의 심리 상태는 극도의 치욕과 비참함으로 무너져 내렸지. 자신이 경멸했던 두 사람 짠돌이 부장과 흙수저 후배이 결국 승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은 박 대리에게 가장 큰 정신적 형벌이었단다. 박 대리는 자신이 억만장자에게 이용당했고 흙수저에게마저 패배했다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박 대리의 오만했던 남편 역시 회사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 대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부를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대. 박 대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품과 허세는 모두 한순간의 거품이었음이 드러났지. 박 대리의 파멸은 김 부장의 복수극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결말이었단다. 김 부장의 복수는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증명했지. 김 부장은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수십 년 동안 미루어왔던 세계 여행을 떠났대. 김 부장은 이제 돈과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야. 김 부장의 마음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대. 이준호 사원에게서 얻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김 부장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지. 김 부장은 떠나기 전 회사 게시판에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남겼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김 부장의 최종 클로징 멘트는 이것이었대. 여러분, 돈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듭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부장에게도 수억 원짜리 시계를 찬 부자에게도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진정한 인간성을 찾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멘트는 회사 사람들에게 돈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지. 드라마는 김 부장의 통쾌한 복수와 진정한 후계자인 이준호 사원의 성공적인 재기를 보여주며 막을 내렸대. 김 부장이 던진 화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한 것이었지. 김 부장의 엽기적인 위장 취업 실험은 결국 우리 시대의 탐욕과 진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거야. 이준호 사원은 김 부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를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하며 김 부장의 의지를 이어나갔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김 부장의 500억 건물 증여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과 진심의 승리를 보여주는 통쾌한 결말이었다네. 김 부장의 이야기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지. 김 부장은 자신의 복수심을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승화시켰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김 부장의 최종 결단과 이준호 사원의 인생 역전은 가장 완벽한 해피 엔딩이었다네. 우리도 김 부장처럼 멋진 인생 역전하시라고 이준호 사원처럼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자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